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69명,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에게 긴급 생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는 12일, 현장은 19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또 소득이 줄어든 법인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4일부터 신청받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보수단체가 한글날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법원이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찰 역시 내일 집회가 강행될 경우 개천절 때와 비슷한 차벽을 설치해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집회를 둘러싼 논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 방역당국의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 등을 속였다 구속된 학원 강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학원 강사가 가르쳤던 고등학생 2명 등 관련 확진자는 80명이 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주요 대학 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양해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재응시 기회 부여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른바 대리 사과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현대차의 코나 전기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오는 16일부터 리콜이 실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나 전기차에서 차량 충전 이후 배터리 관련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리콜 절차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글날인 내일도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 법원이 개천절에 이어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신청한 집회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도 조금 전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법원이 개천절 집회 때와 같이 한글날 집회도 역시 허락을 하지 않았군요.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한글날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를 통보받은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한 겁니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가할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15 비대위가 한글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고한 1,000명 규모의 대면 집회 2건은 열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개천절에도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돼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는데요. 한글날에도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과 서울시에서 금지당하자 법원에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주최 측과 경찰, 서울시 측을 잇따라 불러 신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8.15 비대위 측은 광복절 집회 이후 감염이 확산했다는 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감염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집회를 금지한 경찰과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밖에 우리공화당과 자유민주주의연합 등 다른 보수단체들도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습니다. 각각 서울 도심에서 4만 명과 1,000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가 경찰에서 금지되자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조금 전 우리공화당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자유민주주의연합 집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내일로 예정된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한글날에도 개천절 때처럼 불법 집회 차단을 위해서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헌 논란이 일면서 한때 차벽 대응 수위를 완화하려 했지만 집회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다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관화문 광장, 경찰 버스 300대로 차벽이 세워지면서 광장은 텅 비었습니다. 경찰이 불법 집회 참가자들이 아예 모이지 못하게 하겠다면서 원천 봉쇄에 나선 겁니다. 집회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광복절 집회 때 같은 집단 감염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차벽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았습니다. 한글날에도 경찰은 또 한 번 도심 차벽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시위대와 경찰, 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천절 때와 비슷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집회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여전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신고한 단체 또는 각종 SNS를 통해 가지고 참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안, 공개된 사안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더라도 지난 개천절보다는 좀 늘어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헌 논란의 차벽 운용 수위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예상보다 집회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강경 대응 입장을 정한 겁니다.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 또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금지 통보에는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경찰 금지 통보로 헌법을 법률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면 이건 경찰 독재 국가가 된 것이죠.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차벽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차벽은 오히려 방역의 최후 안전선이다라는 각오로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특히 연휴 기간에 그 확산세를 차단해야 될 임무는 막중하다 하는 강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불법 집회 대응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꼭 차벽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잉 대응이다, 행정권 남용이다, 민주주의 후퇴다 이런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내일 한글날 자랑스러운 날인데 차벽 설치가 더 큰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집회가 이루어지는 시간엔 개천절 때처럼 광화문 인근 지하철역 4곳을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집회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오늘 진행된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의 귀순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 측에서 정부의 의도적인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외교부 국감에 이어 통일부 국감에서도 북한 조성길 전 대사대리의 귀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측은 의도적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고 여당 측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억측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생겼을 때 이게 공개되어 나왔느냐. 결국 물타기용이다, 국면 전환용이다. 의도를 갖고 했다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정말 까닭없는 혼란을 만드는 거다 생각을 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조 전 대사대리의 귀순 사실이 공개될 줄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관련 내용이 어떻게 유출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전 대사대리의 부인이 언론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송환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다시 송환 조치를 취한다거나 등등과 관련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태는 못 되고요.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 전 대사대리 측은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딸과 가족의 안위를 우려해 대외 행보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이번 사건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태영호 전 영국 대사관 공사의 귀순 당시 정부가 귀순 사실을 공개한 지 사흘 뒤 관영 매체를 통해 태영호는 범죄자라며 맹비난에 나선 바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해수부는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 조사까지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질의 전 업무보고에 나선 문성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고 관련 사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행하여 당직 근무 적정성, CCTV 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책임 있는 조치와 사실상 근무지를 벗어나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해경 역시 실족보다는 월북에 무게를 뒀습니다. 두세 시로 강력하게 좀 추정하는 부분이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표류 예측 시스템의 분석에 가면은 좀 가기 힘들다.
군 당국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포착했다고 답했습니다. 단어는 없었지만 정황이 있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또 감청에 시신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시신 소각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촬영된 사실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월북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정황에 불과한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2시에 갔다는 건 추정 시각이고 확실한 증거도 없어요. 그럼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인위적인 노력을 안 가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해류에 따라서 북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월북 가능성에 힘을 보태며 정쟁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와 수사당국 그리고 야당은 양보 없이 맞섰습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국감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입니다. 내년 4월부터 3억 이상 대주주에게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정부 방침을 놓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정부는 3억 원 한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2022년까지는 현재 10억 원이라는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최근 한 달 만에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대판 연자제라며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거셌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가족 합산 기준을 인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기업의 그 지배 구조를 왜곡했던 재벌 일가에 들이댔던 잣대란 말이죠. 이거를 3억을 갖고 있는 세대에다 들이대는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적절치 않다. 저희가 세대 합산은 이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내년 4월부터 한 종목당 20에서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런 동학개미들을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피면서 왜 그거와 반대되는 쪽으로 가느냐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겁니다. 기재부 의견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면 됩니다. 10억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그런 조항으로 할 테니까 이거는 여야 의원님들 뜻만 모으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세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수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다가 3억으로 이미 반영이 돼서 예고돼서 온 거를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이 저희가 보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저는 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에서는 대주주 3억 원 과세는 세수 증대 효과는 높지 않은 반면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10억 원으로 유예를 하고 2023년부터 전면적인 양도소득세 과세를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익이 크다.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생산적인 투자처로 유도한다는 기조여서 양도세 과세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북 정읍에 이어서 대전에서도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이 연결고리가 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잇따라 가족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돼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대전 일가족 집단 감염은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가족 모임은 보통 집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하고 식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체 접촉도 다른 모임보다 잦다 보니 감염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벌초하러 모였던 대전 일가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8명이 차 2대로 나눠 경북 예천까지 갔는데 좁고 밀폐된 차 안에서 왕복 4시간 넘게 같이 있었습니다. 벌초 뒤엔 산소 앞에서 함께 식사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 문제 없고 자연스러웠을 행동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선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매개가 된 겁니다. 가족 간의 접촉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최대한 서로 이렇게
다 조심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일상 속에서의 이 감염이란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다. 마을 전체가 격리된 전북 정읍에서처럼 이번 사례도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자 가족이 다닌 연구소와 중학교에 이어 중고생 공부방, 어린이 야구단 등 새로 역학관계 집단이 확인돼 3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경기도 화성시와 고양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는 등 가족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글날 연휴가 찾아왔다며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인 오는 11일까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지인 간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2자릿수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감소 추세로 평가하며 오는 11일 거리 두기의 단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69명으로 다시 2자릿수가 됐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감소 추세라는 게 정부 평가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상당히 많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셨고 환자 발생의 수준을 아주 크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니면 좀 더 나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개천절 집회 관련 확산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글날을 포함한 사흘 연휴는 또 다른 고비입니다. 조용한 전파가 상당한 상황에서 사람 사이 접촉이 많아지면 언제든 감염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는 아직까지도 거의 한 18% 기록하고 있거든요. 무증상이나 또는 다른 전파 경로를 통해서 집단 감염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는 아직 필요하고 정부는 연휴 기간 추세를 본 뒤 일요일인 오는 11일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조정 여부를 포함해 3단계인 방역 체계 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방역 체계의 변화를 추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많이 주되 책임도 같이 묻는 것. 최대한 확진 규모를 줄여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해야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조사를 받으면서 동선과 직업을 숨긴 인천의 학원 강사 재판이 끝났죠? 예, 네. 그렇습니다. 무려 80여 명이 감염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강사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 A씨.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컸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겪었던 공포심과 두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5월 9일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입니다. A씨는 같은 달 2일과 3일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방문해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고의로 숨기고 직업도 무직이라고 속였습니다. A씨의 거짓말로 방역당국은 사흘간 A씨의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방역당국이 골든타임을 놓친 사이 바이러스는 학원과 돌잔치 뷔페, 코인 노래방, 쿠팡 물류센터까지 번졌습니다. A씨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3학년생 2명 등 관련 확진자는 80명 이상 발생했고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한 인천시는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게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재판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되고 대부분 이제 구상권이 청구되려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 청구를 하는 거니까.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대가는 본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상온 노출 사고로 잠정 중단됐던 독감 국가예방 접종 사업이 다음 주 화요일 13일부터 재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독감 무료 접종 사업을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의료기관 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 접종 기간이 세분화됐는데요. 13일부터는 만 13세에서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그리고 26일부터는 만 62세에서 69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의 무료 접종이 재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사전 예약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주요 대학 병원장들이 의대생들에게 국가고시 기회를 달라며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김영훈 고려대 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 병원장들은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과 윤동섭 연세대 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이 함께했습니다. 대학 병원장들은 2,700여 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약 5년간 심각한 의료 공백과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6년 이상 열심히 학업에 전념했고 또 잘 준비한 우리 의대생들이 미래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대학 병원장들은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도 만나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병원장님들의 이런 뜻깊은 행보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에서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 진료를 거부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적 양해를 어떻게 파악할지에 대해선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주요 대학 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대리 사과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직접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대학 병원장들의 대리 사과 성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번 사과 성명으로 국민들이 의과대 학생들이 국가시험을 다시 보게 하는데 쪽으로 마음을 돌릴지 좀 의문입니다. 예.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뭔가 코로나19 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병원을 떠났는데 앞으로 병원 진료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확실한 사과나 뭔가 이렇게 뉘우침 같은 게 안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국민들이 의과대 학생들이 국시를 다시 보는데 반대하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공정성을 기반으로 다시 시험 볼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지 않다는 데 있지만 예. 사실 국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지난번 의사 파업에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비우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한 것, 그다음에 많은 의과대학 교수들과 병원들이 뒤에서 그것을 지원해주고 지지해준 것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과를 하면 될 텐데 사과를 왜 안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직 문제가 해결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남겨놓는 건가요? 글쎄요, 오늘 사과하신 내용을 봐도 이게 의과대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겠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대리 사과를 하는 내용이지 사실은
그 병원과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들이 응급실 중환자실 비우고 파업한 것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후원한 것에 대한 본인들의 사과는 없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여전히 또다시 이런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하고 넘어가는 것을 허용해 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국민들이 듣기에도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네. 공공의료 분야를 확대하면서 의대생들을 좀 많이 뽑아야겠다라고 했을 때 의사는 모자라지 않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네. 오늘 병원장들은 이번에 국가고시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의사가 또 모자라서 의료 공백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말이죠. 그러니까 병원장들이 그리고 의사가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예. 본인들이 환자를 보는데 불편하면 의사가 부족한 거고, 아하, 예. 예, 국민들이 의료 취약지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는 거는 그게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관점에서 의사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 자기들 입장에서 의사의 부족을 판단하니까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시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중에 나왔던 이야기 결국 의료 수가가 낮아서 여러분대로 병원이 힘든데 그걸 전공의들, 수련의들을 동원해서 메꾸고 있다.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수련의 전공의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나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인력이 부족해서 의료 공백이 생긴다는 거지 국민들 입장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지장이 있어서 의료 공백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준다는 게 참 어렵다. 선을 그으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확실하다면 모를까. 이렇게 이제 전제를 다는데 이 점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그 의료계 전체가 국민들에게 지난번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운 파업에 대해서 사과하고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국시에 다시 응시할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참에 의사 국가고시 자체를 좀 손봐야겠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날짜를 정해가면서 부정행위가 가능한 구조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왔는데 이 점은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국가고시를 볼 때 뭐 날짜를 정하거나 또는 선발대를 보내서 시험에 관한 정보를 이제 뒤에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 넘겨주거나 하는 관행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실기 시험의 그 구조를 보면 이미 문제가 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실은 앞에 시험 보는 학생이 뒤에 시험 보는 학생에게 그렇게 알려줄 정보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시험에 뭐 심각한 부정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금 현재 비판받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정부는 국민의 공감대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뜻은 있으니까 국민의 공감대를 빨리 얻어내도록 의료계가 네. 좀 애를 써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뭐 기회가 없어지는 거나 또는 늦어지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김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감염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대면 업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돌봄 노동자들이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전국의 각계 돌봄 종사자들이 영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눕니다. 돌봄 공백 우려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전국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보호사 등을 위해 영상 간담회를 연 겁니다.
문 대통령은 돌봄 종사자들은 감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대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필수 노동자라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 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돌봄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는 인력난을 호소했습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돌봄 서비스를 공공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요양보호사들을 꿈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기관에서는 시급제이기 때문에 어르신의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문 대통령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공정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정부 국정과제로 출범해 재난 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현재 8개 시도에서 오는 2022년까지 17개 모든 광역시도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정규직 비율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의 관련 법 제정도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우리 국적법은 복수 국적자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서 국적 선택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해 왔습니다. 국적법의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병역 미필의 복수 국적자에 대해 국적의 이탈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1999년 태어난 A씨는 이른바 선천적 복수 국적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한국인이라 두 나라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습니다. 현행법상 A씨는 18세가 돼 군에 입대해야 하는 2017년 3월까지는 국적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복무를 마치거나 병역이 면제되는 만 36세가 될 때까지 복수 국적자로 살아야 합니다. 한국인으로 혜택만 누리다가 군복무 시기가 임박해 국적을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도 없던 A씨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런 제한을 알게 된 뒤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앞서 같은 조항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이번엔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이탈을 막는 목적에는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복수 국적자가 주로 외국에서 생활해왔다면 한국법에 대한 이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병역을 마칠 때까지 국적을 유지하도록 한 건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헌 결정으로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2022년 9월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결정된 조항은 18세 이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경우가 대상입니다. 국적 포기 기간을 놓친 한인 2세들은 외국에서 공직에 나가거나 입대할 때 불이익을 받아 이른바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을 빚었던 가수 유승준 씨처럼 18세가 넘어 외국 국적을 얻은 뒤 한국 국적을 버린 사례와는 다릅니다. 다만 복수 국적자에 대한 국적 이탈 제한이 완화되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헌재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성폭행,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사적인 처벌 논란을 불러일으킨 디지털 교도소, 그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해외에서 숨어 지낸 운영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회색 티셔츠에 체크무늬 바지를 입은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30대 A씨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여부를 가리는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법원에 들어선 겁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억울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억울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들한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 속잠을 살겠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SNS에 성범죄자 등의 신상 정보, 선고 결과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베트남에서 숨어 지내온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에게 압수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공범과 2기 운영자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A씨의 구속으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계속된 화재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운 현대 코나 전기차 배터리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16일부터 2만 5천여 대에 대해 리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부터 이달 초까지 국내외에서 13번 불이 난 코나 전기차에 대해 현대차가 리콜 조치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배터리셀 제조 불량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 있는 분리막이 손상돼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코나 전기차 배터리셀은 LG화학이 중국 난징 공장에서 생산하고 LG화학과 현대모비스의 합작사인 HL 그린파워가 배터리팩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LG화학에서 공급하는 셀에 불량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이 코나 전기차만 화재가 집중돼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과연 LG화학의 난징 공장에서 생산된 이 셀이 코나 전기차에만 들어가고 다른 전기차에는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부분이 일단 확인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 LG화학은 현대차와 함께한 실험에서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배터리셀 불량이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7년 9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생산된 차량 2만 5천여 대입니다. 해당 차량을 가진 사람은 16일부터 서비스 센터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업데이트한 뒤 급격한 온도 변화 등의 이상이 생기면 바로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또 배터리를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에서 이상이 감지되면 충전과 시동 거는 게 제한되고 경고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결함과 관련돼 리콜 조치 이전에 수리를 마친 사람은 현대차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조사에서 리콜 조치가 적정한지 더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국정감사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를 발생시켜놓고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적발된 것이 4,600건. 여기에 부과된 과태료가 160억 원에 이릅니다. 노동자가 다친 걸 회사가 얼른 무마하고 감춰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됐을까요? 한번 보시죠. 119로 실어 날랐는데 양쪽 자료가 틀리니까 적발이 되는 겁니다. 또 후유증 때문에 요양 신청서를 냈는데 산재 자체를 숨겼으니까 두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려고 슬그머니 올렸는데 내용상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조사해보면 이렇게 잡힙니다. 사업장 감독이나 고소, 고발 또는 제보에 의해서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켰다가 나중에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결국 자진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자, 왜 숨기나? 이유는 당연합니다. 산재 보상을 하면 회사로서는 보험료가 오릅니다. 또 법규가 중간에 위반한 게 발각되면 처벌도 받습니다. 그리고 벌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 입찰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의 책임 보상이 아닌 회사가 민법상으로 보상하는 공상처리로 가자고 노동자들을 유도합니다. 공상처리로 가면 다친 노동자들에게 자칫 불이익이 생깁니다. 어떤 게 생기나 한번 보시죠. 치료 이후에 장애가 남을 경우 거기에 지급되는 장애급여가 있는데 이걸 못 받게 됩니다. 또 예상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재요양 보상이 있는데 재요양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서 파산되면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산재 보상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회사의 공상처리 요구에 동의를 할까요? 그것은 다치고 장애를 입고 다시 그 직장에 들어가려는데 회사하고 사이가 벌어지거나 틀어지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의 공상처리에 응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산재 노동자가
해당 직장이 아니라 그 직업에 다시 복귀한 비율입니다. 2016년부터 쭉 높아집니다. 선진국들은 70%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에 다가가고 있다고 엄청 홍보를 했습니다. 산재 노동자의 직업 복귀 68%,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자랑은 하지만 산업재해 자체를 아예 숨기고 감추는 상황에서 뭐가 선진인지 허망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어차피 존중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이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개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해가지고 또 이혼하고 그 아이들이 버려지고 이런 과정을 보면 그게 좀 마음이 아파요. 부득이한 임신으로 인해서 곤란스러운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걸 공공연하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별 감별해가지고 그게 뭐 안 되는 거겠지만 낙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생명이 쉽게 오는 것도 아니고 소중하게 오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유가 없이 그냥 무조건 그걸 허용한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접근을 하는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옳은 접근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원치 않는 임신이었으니까 지울 텐데 네,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해요, 저는. 낙태를 하면요 여자 몸에 엄청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요. 함부로 피임을 하지 않다가 뭐 그냥 낙태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자의 입장으로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2명만이 경합하는 최종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경쟁 상대도 나이지리아의 여성 후보여서 차기 WTO 사무총장은 처음으로 여성이 맡게 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WTO는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160여 개 회원국의 2차 라운드 조사 결과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제 이웰라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라운드에서는 5명 가운데 영국 후보자 등 3명이 탈락했습니다. 두 여성 후보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나란히 최종 2인 후보의 이름을 올려 25년 WTO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유 본부장은 통상 분야의 전문성과 K 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역별로 고르게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인 오콘저 이웰라 후보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했으며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오콘저 이웰라 후보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이사회 의장으로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제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였고 역대 WTO 사무총장 가운데 아프리카 출신이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유력한 후보로 지목됐습니다. We want peace and security and stability. That is why the WTO is needed, with its ability to arbitrate disputes within members. 이에 맞서 유 본부장은 통상 외길을 걸어온 전문가로서 WTO 사무총장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The WTO needs to be more responsive to global challenges and contingencies for the benefit of all its members.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러시아 등 회원국 정상 간 통화 등 다양한 외교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 WTO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3차 선호도 조사를 벌여 의견 일치 방식의 합의를 이끌어낸 뒤 다음 달 7일 전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만약 유 본부장이 당선되면 첫 WTO 여성 사무총장으로서 보호무역주의로 위기에 처한 다자 무역체제를 복원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다음 주 한미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들이 잇따라 만나 국방 현안을 논의합니다. 한반도 동북아의 안보 정세와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하고 취임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두 장관은 오는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상견례를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과시하고 안보 현안을 깊이 논의하기 위해선 직접 만나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겁니다. 서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서 대표단을 최소화하고 민항기 대신 공군의 공중급유기로 미국을 방문할 방침입니다. 두 장관의 회담에 앞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열릴 한미 군사위원회 화상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만납니다. 이들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열병식 이후에 북한 동향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015년 세 가지 조건의 기초에 전자권을 전환하기로 공식 합의했고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하반기 전자권 전환 검증 연습이 축소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한미 양측은 이번 군 수뇌부 회담에서 전자권 전환 검증을 조기에 끝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미측이 생각하는 시기는 결국 그 조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은 하여튼 그 합의된 것을 최대한 우리가 잘 준수를 하고 충족을 시키되 그런 노력들을 가속화해서 양측은 또 교착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진척 상황과 인상 폭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현 정부 들어 상당수의 학생이 민주화 운동 관련 전형으로 연세대에 입학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특혜 입학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8학년도부터 최근까지 모두 1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또는 그 자녀의 자격으로 연세대 수시 모집에 합격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곽 의원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특혜를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합격자와 그 부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왕년에 민주화 운동 안 해본 사람 있느냐면서 특권 없애려고 민주화 운동했는데 헛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보도가 잇따랐고 급기야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연세대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형적인 침소봉대라며 곽 의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민주화 운동 관련자. 1964년 이후 민주화 운동을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리고 해직이나 학사 징계받은 사람 등이 대상으로 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보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연세대의 기회균형 전형을 두고 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자녀를 위해 만들어진 특혜 전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런데 연세대 서울 캠퍼스의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봤습니다. 기회균형 전형에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 외에도 국가보훈 대상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 등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 전형은 없는 거죠. 또 이런 비슷한 입시 전형은 연세대뿐 아니라 전남대, 성공회대 등에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세대 측은 기회균형 전형은 서류와 면접 심사 모두 블라인드로 진행한다면서 평가자는 학생이 어떤 지원 자격을 갖췄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입시 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당 전형에는 독립유공자와 고엽제 피해자, 그리고 선교사 자녀,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이 포함된다며 민주화 운동 특혜 주장은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 모집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와 그 자녀가 지원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때인데 이제 와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황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입시 관계자 역시 여러 지원 자격의 수험생들이 동등하게 경쟁하므로 기회균형 전형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자녀를 위해 만들어진 특혜 전형으로 볼 수 없다면서 그리고 지원한다고 다 합격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경찰청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 차벽이 오늘 핵심 이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벽. 여당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잘 막는 도구다라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게 행정권의 남용이고 권력의 남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차벽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예. 오늘 경찰청장이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지난번 그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서 차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일정 부분 있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그 예. 부분은 좀 시민의 불편을 좀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차벽 설치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즉 차벽 설치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8.15 그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은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요. 물론 예. 오늘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거 집회를 막아도 된다라고 못하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더 이상 집회를 할 수 없는 불법 집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SNS나 다른 여러 자료들을 보면 아직도 집회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역 차원에서 차벽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뭐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헌법에 보장이 돼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러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상황이 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르면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의 사항이 중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모이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지난 두 번의 큰 집회 예를 보면 뭐 들어눕기도 하고 예, 그렇죠. 경찰관들한테 달려들어서 아우성도 좀 치시면서 항의도 하시고 하는 거 예. 보니까 만약에 거기를 둘러막지 않으면 그리로 다들 모이셔서 또 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차벽은 사실은 경찰 인력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 일정 부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막고 있다 하더라도 몸으로 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경찰들을 밀쳐내고 들어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걸 또 인위적으로 막다가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차벽을 일단 설치하는 예. 것이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 광화문 광장에 진입하는 걸 자체를 막아야만 사실은 이 방역이 잘 되는 것이지 경찰력만 가지고 하다가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 뚫려서 일정 부분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집회를 막는다고 차벽을 둘러치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시민들의 통행을 갖다가 강제로 막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안 된다라고 이제 위헌 판결 내린 게 있으니까 예. 이 부분이 이제 대단히 부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판결이 내려졌던 게 지난번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집회가 있었을 때 그런 예. 판결이 내려졌었어요. 근데 그 판결에도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서울광장 차벽은 위헌이라고 2011년에 판결을 내렸는데 통행 제재 행위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소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중대한이라고 하는 중대한 위험,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라고 하는 이 범위 내에 뭐가 들어가냐 하는 문제의 이제 관점이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예.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집회 같은 경우에 급박하고 예컨대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초래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고 있는 상황이고 혹시나 여기서 지난번에 8.15 집회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그래서 600여 명 이상 되는 전파가 일어났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중대한 상황이면 어떤 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국가나 경찰 입장에서는 이걸 중대한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많은 국민들도
의원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방역을 위해서는 중대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막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의 범위 안에 코로나19 방역도 들어있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가 뭐 무너진다거나 예. 어디서 뭐 돌이 굴러 내려온다거나 화재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라고 볼 건데 그렇죠. 그 당시로는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제 집단 감염이 확 발생하면서 그게 수십 명, 수백 명으로 1차, 2차, 3차 번져나간다면 그것도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다시 헌법재판소 가면 예. 헌법재판관들도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예를 들어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위험한 물건이 덮치거나 이런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외해지는 어떤 압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질병이 걸리거나 감염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해지는 것 자체가 뭐가 다르다고 보시면 저는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내부에 병균이 들어와서 그 병균 때문에 감염병, 전염병 때문에 생명에 위독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거 자체도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일치되는 부분이라고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역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인데 녹취가 있습니다. 한번 좀 네.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죠. 유해라든지 뭐 죽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없었다는 걸 그런 이해를 단어를 하고요. 쓰지 않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러면요 월북이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그 월북을 의미하는 지금 같은 질의하시는 것들이 사실 다 저희들 그 SI 정보에 관련된 것들인데 뭐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SI 첩보 그거 가지고 지금 여야 의원들이 국가기밀, 군사기밀 누설했다고 난립니다. 근데 국회의원한테는 말 못하게 하고 해경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발표할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맞는 처사입니까? 예, SI를 저희가 다 준 것이 아니고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수사에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럼 저 국회의원들이 전부 해경보다 훨씬 못하네. 응? 해경보다 국회의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부 바보로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해당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보안 서약 같은 걸 다 받고 맞죠.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자세히 보여주고 설명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밖에 나와서 다른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다 저렇게 뻥뻥 터지니까 아마 해당 관계자들은 상당히 진땀을 빼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합참의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밀을 보호하고 수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점 본인이 만약에 잘못 얘기했다고 그게 비밀 누설이 되면 본인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방위원회나 아니면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에 해당 의원들이 다 들어와 서약서 다 씁니다. 예.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라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서약서 쓰고 자세한 내용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국민들한테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첩보들이 SI 내용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보 자산이라든지 첩보 자산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랫동안 오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첩보 자산이 다 노출되게 되면 북한을 우리가 감청하거나 북한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주파수도 바꿔버리고요. 아니면 감청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수년 동안 체계적으로 가져왔던 이 첩보 자산들이 다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예. 이걸 다시 만드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우리 국익에 유익한 거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렇게 방송으로 다 생방송되는 과정에 저런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렇죠.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여당 의원들은 아니 우리한테는 말이야 서약 받아가지고 다 꼭꼭 싸매고 계시라고 얘기해놓고 또 질문하면 또 질문 답변하는데 또 질문 답변하기도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판단하기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그럼 증거가 뭔데? 예. 증거가 되는 걸 딱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고 자꾸 이러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뭔가 시원하고 명쾌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게 지금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고 북한의 어떤 자체적으로 북한 내부의 어떤 통신망을 감청을 해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방이든 정보이든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비밀에 준하는 내용들을 밝혀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그걸 이해한 가운데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모든 걸 공개적으로 TV를 통해서 이렇게 생방송을 하게 되면 북한도 다 보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 이게 과연 그러면 첩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첩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SIA 정보를 다 노출시키지 말고 필요하든 비공개를 하든 아니면 서약을 받고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생방송으로 다 나가는 방송 과정을 겪고 있는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모든 게 다 나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해당 상임위원회에 우리 당 의원들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다면 그거 받아들이는 걸로 뭐 이렇게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또 나름대로 북미 또는 남북 간에 뭔가 정상들이 해보려던 게 다 안 되고 해서 국정감사에서 좀 많은 얘기가 좀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생산적인 국감이 되겠습니까? 생산적인 국감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국감 때마다 고성막말. 요즘은 이제 이번 국감 같은 경우에는요.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이나 우리 공무원의 피살 사건 이거 가지고 계속 이슈가 되고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국정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질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될 우리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아니면 업무에 관해서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춰지지 않고 있어요.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사안도 야당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질의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 계속 논쟁을 삼을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각 부처의 아주 세밀하고 내밀한 부분 또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질의가 좀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정부의 역할이나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한글날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분이 계시네요. 2813님, 내일은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세종대왕께서 강조하신 애민정신, 애국심 가집시다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보게 해달라며 대학 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했는데요. 2071님,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등 돌린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에만 특혜를 달라고 하네요 하셨습니다. 네, 6365님도 언제는 국민 생명을 빌미로 집단 휴진을 하더니 이제는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군요 해주셨고. 예, 마지막으로 9330님, 다른 시험들은 지각도 구제 안 해주는데 여러 논란이 있는 의사국시 폐지돼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크리스피 몬스터의 사랑해 너의 모든 것들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맑겠고 동해안 지역에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네, 연휴 동안 코로나19 방역수칙 특히 자주자주 손 씻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ady to go around.